it would 지금 look 전 different. But 세계가 our job 충격에 is to report to you what the president 캄보디아와 is saying 중국이 and 동시에 what he is 무너지고 doing, 있죠. what he is trying. 세계 은행조차 막지 못한 자금 세탁망.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이버 금융팀이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자산이 단 1초 만에 증발했습니다. 그들은 그걸 경제 핵무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의를 실행한 기술일 뿐이다. 중국 자본으로 세워진 제국이 대한민국의 한 줄 코드에 무너진 겁니다. 전 세계가 묻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난 7년간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외환정책 수석 고문으로 일해왔습니다. 그전에는 영국 재무청에서 15년 동안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을 담당했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7일간의 기록입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제가 7년간 몸담았던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저는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은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캄보디아가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그리고 어떻게 압박해야 하는지를요. 저는 영국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은 캄보디아였죠. 10월 14일 제 조국 영국과 미국이 동시에 캄보디아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을 때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제 전 직장인 영국 재무청이 보낸 공문을 읽으면서 제가 7년간 함께 일했던 캄보디아 기관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날부터 7일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외환 보유고, 예금 인출액, 은행 유동성.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캄보디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이전으로 돌아가 보죠. 2024년 말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시아누크빌 지역에서 거대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단지라는 단어가 처음 들렸을 때 저는 솔직히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디에나 있는 불법 도박장이나 사채업 정도겠거니 했죠. 2025년 초 한국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항해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은행 내부 회의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었을 때 한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무부 소관이죠. 우리는 경제를 봐야 합니다. 범죄 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금융정책 담당자로서 저는 거시경제 지표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치안 문제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7월 27일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9월 14일까지 계속된 이 작전에서 무려 18개 지역이 동시에 수색되었고 20개국 출신 3,400명이 체포되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400명이요? 이게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중에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수백 명 단위였습니다. 웬치 범죄단지, 태자단지, 망고단지.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장소들이었어요.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어요. 강제로 일을 시켰고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었죠. 돈을 못 벌어오면 전기 충격기로 고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경찰 일부도 이들과 결탁해 있었어요. 범죄 조직에 넘긴 경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들었을 때 저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9월 중순부터 한국 정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사가 직접 캄보디아 외교부를 방문했고 언론에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캄보디아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솔직히 말하면 좀 오만했어요. 한 고위 관료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이미 체포했고요. 또 다른 관료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다고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은 8% 정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아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좀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데이터를 봐도 그랬어요. 한국의 데캄보디아 투자액은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4% 정도였습니다. 원조 지원금 4,500억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 캄보디아 전체 예산에서 보면 6, 7% 수준이었죠. 설마 한국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올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그런데 10월 초 저는 우연히 한국 대사관 영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경제 관련 세미나였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여론이 정말 심각합니다.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갔거든요. 고문당해서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캄보디아 정부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9월 말, 저는 런던에 있는 옛 동료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캄보디아 상황 괜찮아? 여기 재무청에서 캄보디아 관련 뭔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장했어요. 괜찮아, 범죄 단속 좀 시끄러웠지만 정리되고 있어. 경제 지표는 여전히 양호하고. 그 동료가 다시 물었습니다. 프린스 그룹 관련해서 혹시 아는 거 있어? 이름이 자꾸 거론되더라고.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프린스 그룹이요? 그 회사가 왜 영국 재무청 레이더에 잡혔을까요? 프린스 그룹은 여기서 제일 큰 재벌이야. 뭔가 문제 있어? 잘은 모르겠는데 미국 쪽이랑 뭔가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조심해.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캄보디아의 한 기업을 조사한다? 설마요. 10월 초 중앙은행 총재 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 문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재가 손을 흔들며 대답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체포했고 이제 한국 측에서 송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곧 조용해질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10월 11일, 저는 중앙은행 총재실에 호출되었습니다. 총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윌리엄슨 박사, 한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경제적 영향은? 지금으로서는 미미합니다. 한국 관광객 감소와 일부 투자 보류 정도인데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총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뭔가 들은 거 있습니까? 박사님이 영국 재무청 출신이시니까. 저는 순간 며칠 전 런던 동료의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들은 건 없습니다. 다만 런던 쪽에서 프린스 그룹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총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풀어졌어요. 프린스 그룹은 우리 경제의 기둥입니다. 설마 미국이나 영국이 함부로 건드리진 않겠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10월 13일 일요일,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평범한 월요일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런던에 있는 옛 동료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제임스, 내일 조심해, 큰일 터진다. 무슨 큰일이요? 저는 답장을 보냈지만 그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캄보디아 정부 내에서 한국은 그렇게 큰 변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국 재무청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을 담당했어요. 그 경험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는 명확했죠.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 세 나라가 움직이면 동남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한국은요?
물론 중요한 경제대국이에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아니었죠. 투자도 하고 관광객도 보내고 원조도 지원하지만 그 정도였어요.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은행 회의에서 주요 협력국이라고 하면 항상 중국이 먼저 나왔어요. 중국은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원조국이었으니까요. 한 고위 관료는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한국이 불편해한다고요? 그래서요?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했죠. 하지만 그게 당시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9월 말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9월 마지막 주 푸놈펜 공항의 한국발 입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했어요. 둘째, 한국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상공회의소 캄보디아 지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얘기로는 본사들이 캄보디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셋째, 그리고 이게 좀 이상했는데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갑자기 부쩍 바빠졌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캄보디아 정부 부처를 방문하던 사람들이 9월 말부터는 거의 매일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10월 초 저는 우연히 한국 대사관 영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경제 관련 세미나였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어요. 윌리엄슨 박사님, 캄보디아 중앙은행에서 일하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프린스 그룹, 거기 재무구조 건전한가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영사가 금융회사 재무구조를 물어보지? 네, 제가 아는 한 건전합니다. 왜요? 사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프린스 그룹 계열사 중 일부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프린스 그룹 소유 건물에서 감금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프린스 그룹이 직접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요? 그건 확실한 정보인가요? 저희가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윌리엄슨 박사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에서 여론이 정말 심각합니다.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갔거든요. 고문당해서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캄보디아 정부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번역기를 돌려가며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댓글들이 정말 무서웠어요. 수만 개의 댓글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캄보디아 여행을 절대 가지 말라는 경고,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 심지어 군대를 보내서라도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구나. 저는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 금융 실무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국 중앙은행 부총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갑자기 캄보디아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임스, 캄보디아에서 요즘 한국인 문제로 시끄럽다면서요? 네,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곧 정리될 겁니다.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저희 태국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번엔 진짜 화난 것 같던데요. 무슨 뜻이죠? 태국 언론에서 난리예요. 한국이 캄보디아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물론 과장된 거겠지만 아무튼 태국 국민들은 다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누군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태국 부총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과장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여론이죠. 지금 동남아시아 전체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솔직히 말하면요, 제임스. 태국도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도 범죄 조직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죠. 만약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한다면 그게 선례가 되는 겁니다. 동남아 전체에.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캄보디아 한국 양자 문제가 아니라는 걸. 동남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태국 언론을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있더군요. 방콕 포스트, 네이션 등 주요 매체들이 캄보디아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논조가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캄보디아를 혼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중에 알았지만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게 나쁘지 않은 구경거리였던 거죠. 베트남도 비슷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캄보디아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한국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논조까지 나왔어요.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불안했던 마음 때문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받은 편지함 맨 위에 4개의 이메일이 거의 동시에 도착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메일을 클릭했어요. 제목 긴급 통보 프린스 그룹 금융 제재 조치.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막혔어요.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계열사 146개가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 내 모든 자산이 즉각 동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공문이었어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12만 7천 개, 미화 21조 원 상당을 압수 완료. 미국 법무부 역사상 단일 사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수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메일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영국 정부는 천즈 회장이 런던에 소유한 부동산을 전부 압류했다고 했습니다. 그 규모가 1억 파운드, 한화로 약 1,900억 원이었어요.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자산까지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금융 처형이었어요. 오전 9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총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전방위 금융 제재가 발동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부총재가 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비트코인만 21조 원입니다. 런던 부동산 1,900억. 그리고 미국, 영국, 유럽연합 전역에서 프린스 그룹 계열사 146개 전체가 금융망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총재님,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윌리엄슨 박사, 당신이 영국 재무청 출신이니 더 잘 알 텐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이제 달러를 쓸 수 없습니다. 파운드도 쓸 수 없고요. 유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된 겁니다. 그럼 프린스 은행은? 프린스 은행의 모든 해외 송금이 막힙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해지니까요. 다른 임원이 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중앙은행은요? 우리도 프린스 은행과 거래하고 있는데 2차 제재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프린스 그룹과 계속 거래하면 우리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총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즉각 프린스 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오전 10시쯤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제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했어요. 박사님, 한국이 프린스 그룹 관련 자금 912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언제요? 미국과 영국 발표 6시간 만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6시간이요? 어떤 은행들입니까? 한국의 5개 금융기관이 캄보디아에서 처리하던 프린스 그룹 관련 자금 전액입니다. 저는 컴퓨터로 돌아가서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로 나와 있었어요. 한국금융위원회는 미국,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즉각 대응했습니다.
프린스그룹과 연결된 모든 거래를 차단했고 관련 자금을 동결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프린스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영국과 사전에 조율하고 발표 시점을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공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지점들에서 예금 인출 문의가 급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직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시아누쿠빌에 있던 중국 범죄 조직원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오스, 미얀마 등 인접국으로 급히 탈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 정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태국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게 사실입니까?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군 투입을 주장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태국 언론을 확인했어요. 방콕 포스트가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다룬 기사였어요. 물론 과장된 내용이었지만 동남아시아 전역에 이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어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에 잠입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심리였어요. 범죄 조직원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후 5시,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놈펜 시내는 평온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누비고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프린스 은행 본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은행 로비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직원들이 뭔가 심각하게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런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괜찮아? 솔직히 모르겠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한국이 움직인 거지. 미국, 영국이랑 완벽하게 조율해서 말이야. 재무청에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대. 몇 달 전부터요? 응, 한국 정부가 여름부터 우리한테 정보 넘기고 있었어. 프린스 그룹 범죄 증거들. 우리도 독자적으로 조사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오늘 동시에 터뜨린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임스, 조심해. 이제 시작이야. 캄보디아는 앞으로 며칠간 지옥을 맛볼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국제뉴스를 확인했어요. 프린스 그룹 제재가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1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압수를 크게 다뤘어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런던 부동산 압류에 초점을 맞췄고요. 범죄 수익으로 영국 땅을 사들인 조직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언론의 논조가 흥미로웠어요. 일본은 즉각 자국민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여행 경보를 강화했습니다. 납치와 사기 조직에 대한 경계령을 재발령했어요. 일본 외무성은 한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캄보디아를 범죄 경제의 중심지로 규정하고 자국민 보호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촉발한 이 사건이 이제 전 아시아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요. 오전 9시 중앙은행 임원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총재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외환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부총재가 물었습니다. 어떤 징후입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분명한 흐름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로 외환 보유고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어제 하루 동안 외환 보유고가 1.8% 감소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할 수준이지만 단 하루 만의 변동으로는 이례적이었어요. 오후 2시쯤 폭탄 같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보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공식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이 경찰 190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워서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 190명이요? 전세기까지 띄운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저는 한국 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억류된 한국인 64명을 송환하기 위해 대규모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어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전례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베트남 언론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태국 방송들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일부 채널에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기까지 했어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베트남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태국 방송의 논조였습니다. 한 앵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세기도 보내고 경찰 190명도 보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캄보디아에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대응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캄보디아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시아누쿠빌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범죄 단지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웬치 단지, 태자 단지, 망고 단지. 그 악명 높은 장소들에서 사람들이 급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현지 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중국 조직원들이 짐을 급히 싸서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정보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어제 하루 시아누쿠빌에서 출국한 중국인 숫자가 평소의 3배입니다. 대부분 육로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겁니까? 한국 전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정말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퍼지고 있어요. 한국은 경찰을 보냈을 뿐인데 범죄 조직들은 군대가 온다고 믿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심리전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전세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합동대응팀 190명을 태운 전세기가 캄보디아로 향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공항으로 나가서 한국 대응팀을 맞이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캄보디아 관료들은 한국을 무시했었죠.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프린스 은행에서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규모 예금주들이 예금 인출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직 일반 고객들까지는 아니었지만 부유층과 기업 고객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긴급히 저를 호출했습니다. 윌리엄슨 박사, 프린스 은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대규모 예금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총재가 한숨을 쉬었어요.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네, 그리고 프린스 은행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프린스 은행이 무너지면 다른 은행들로 불안이 전이될 겁니다. 시스템 위기가 온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정확히 어디를 겨냥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곳입니다. 범죄 조직, 프린스 그룹,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 자체를요. 우리를요? 한국은 캄보디아가 범죄 조직을 방치했다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공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캄보디아 전체를 압박해서 구조적 변화를 만들려는 거죠. 총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밀렸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이틀 만에 3.2% 감소했어요. 프린스 은행 예금은 5% 줄어들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사실상 멈춰섰고 신규 투자는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단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였어요. 일주일이면 캄보디아 금융 시스템이 위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세기가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제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송들이 프놈펜 공항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어요. 한국 합동 대응팀 190명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 찼어요.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청하고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대응팀 사이에 긴급 협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이 요구한 건 명확했습니다. 억류된 한국인 64명을 즉각 인계하라. 캄보디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프놈펜 공항 활주로에 전세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64명의 한국인이 한 명씩 비행기에 올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다음 날 아침 뉴스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멍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새벽 2시 17분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6시간 후인 오전 8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언론들이 공항을 가득 메웠습니다. 64명이 내리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한국 국민들은 환호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노도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캄보디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64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직 100명이 더 남아있다. 프린스 그룹을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 한국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봤어요. 총리의 표정이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 보였어요. 캄보디아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이 우리 땅에서 고통받았고 일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프린스 그룹과 관련된 범죄 조직을 완전히 소탕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과가 진심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압박에 못 이겨 나온 건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중앙은행에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원조 자금 4,500억 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한 고위 관료가 패닉 상태로 말했어요. 4,500억이면 우리 올해 개발 사업 예산의 7%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 자금이 끊기면 다른 나라들도 재검토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 모두 캄보디아 투자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4,500억은 시작일 뿐입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근했어요. 외환시장 모니터링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5일간 외환 보유고가 총 8.7% 감소했어요. 단 5일 만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외국인 직접 투자 신규 유입이 완전히 멈춰 섰다는 겁니다. 제로였어요. 10월 14일 이후 캄보디아로 들어온 신규 투자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별 자금 흐름을 분석했어요. 한국 자금이 제일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예상했던 거였죠. 그런데 일본 자금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입니다. 전체 외국인 투자의 40% 이상이 중국 자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자금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총재에게 보고했어요. 중국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지난 3일간 약 12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부총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국마저 왜입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2차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가 계속 프린스 그룹을 비호한다면 캄보디아와 거래하는 모든 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국 기업들도 미국 달러를 써야 하니까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송환된 64명 중 58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피해자들을 왜 구속합니까? 하지만 한국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어요. 처음에는 속아서 캄보디아에 갔지만 나중에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어 다른 한국인들을 속였던 겁니다. 한국 경찰은 이들을 전국 경찰서에 분산 수용하고 개별 조사를 진행했어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철저히 가려내고 있었습니다. 48명이 정식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다른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한 호텔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한국 대사관이 긴급히 움직였고 현지 경찰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또 한 명의 생명이 사라졌어요. 캄보디아 땅에서. 그리고 같은 날 더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20대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뉴스 생중계를 봤어요. 공항에 가족들이 나와 있었고 관을 덮은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를 용서할 수 없다. 프린스 그룹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제 경제 제재로 끝내야 한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 아침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말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외환 보유고 일주일 만에 11.3% 감소. 외국인 직접 투자 7일간 신규 유입 제로. 관광 수입 전주 대비 67% 급락. 프린스 은행 예금 6일간 8.2% 감소. 캄보디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저는 급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총재에게 즉각 보고해야 했어요.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지난 7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캄보디아 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모든 지표가 급락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이 속도로 계속 감소한다면 약 45일 후에 위험 수준에 도달합니다. 국제 결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부총재가 물었습니다. 45일이면 12월 초입니까? 내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총재가 물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과의 관계를 즉각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는 것. 둘째,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것. 국제통화기금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긴축 재정,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프린스 그룹 완전 해체를 요구받을 겁니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금융위원회가 프린스 그룹 관련 자금 912억 원을 정식으로 동결했다는 겁니다. 총 5개 기관이 처리하던 프린스 그룹 관련 거래가 완전히 차단되었어요. 저는 이 조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912억 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프린스 은행 국제거래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한국 금융기관들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국제 송금을 처리하고 무역 결제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막힌 겁니다. 박사님, 프린스 은행에서 긴급 요청이 왔습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해달라고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합니까? 최소 5억 달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도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프린스 은행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요. 그럼 프린스 은행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프린스 은행은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가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린스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경고였어요. 이건 캄보디아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외교부에서 긴급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제공하기로 한 원조 자금 4,500억 원의 집행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범죄 조직 대응이 불충분하고 한국인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기 때문. 저는 이 공문을 읽으면서 캄보디아의 올해 개발 예산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4,500억 원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있었어요. 도로 건설 프로젝트, 교육시설 개선, 농촌 전기화 사업, 의료 인프라 확충. 이 모든 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다음 날 일본 정부도 캄보디아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문을 닫자 다른 나라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4,500억, 일본 예상 2,000억, 유럽연합 예상 1,000억, 총 7,500억 원이 사라질 수 있었어요. 이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약 2.8%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오후 늦게 중앙은행 총재가 저를 불렀습니다. 윌리엄슨 박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최악의 경우 2개월 내에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프린스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저는 말을 멈췄어요. 총재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군요. 내 총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을 우리가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푸놈펜 시내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균열이 곧 수면 위로 터져나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앙은행 비상상황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사님, 프린스 은행 푸놈펜 본점 앞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띄웠어요. 프린스 은행 각 지점에 CCTV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프린스 은행 본점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아직 은행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5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 30분,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현장 직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모두 예금 인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액이요.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분당 약 2억 리엘씩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분당 2억 리엘이면 시간당 120억 리엘. 달러로 환산하면 약 300만 달러였습니다. 만약 이 속도가 하루 종일 계속된다면 다른 지점은 어떻습니까? 시아누크빌 지점에서도 같은 상황입니다. 바탐방, 시엠립에서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뱅크런이었습니다. 제가 7일 내내 두려워하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프린스 은행 본점 앞줄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뱅크런입니다. 프린스 은행 전국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은 얼마나 됩니까? 프린스 은행이 보유한 현금은 약 8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예금 총액은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럼, 네. 만약 예금주 10%만 동시에 인출을 요청해도 프린스 은행은 현금이 바닥납니다. 오전 11시 30분. 첫 번째 비상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프린스 은행 시아누크빌 지점이 현금 부족으로 일시 영업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은행으로 달려온 겁니다. 오후 1시. 바탐방 지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2시 시엠립 지점, 영업 중단. 저는 실시간으로 숫자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프린스 은행에서 빠져나간 현금이 약 12억 달러였습니다. 프린스 은행 보유 현금의 15%가 단 5시간 만에 증발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전국 17개 지점 중 문을 연 곳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였어요. 오후 3시 45분. 프린스 은행 본점 로비에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고객이 자기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며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다른 고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프린스 은행 본점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이유는 시스템 점검이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바닥났다는 걸. 오후 5시. 제가 총재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프린스 은행에서 인출된 현금은 약 16억 달러입니다. 보유 현금의 20%가 사라졌습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프린스 은행은 48시간 내에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오후 6시쯤 더 무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은행들에서도 예금 인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클레다 은행, 캄보디아 퍼블릭 뱅크, 캐나디아 뱅크. 프린스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불안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부총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 위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내일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캄보디아 은행 시스템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총재가 물었어요.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우리 외환 보유고는 11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미 11% 이상이 빠져나간 상태고요. 만약 우리가 은행들에게 긴급 지원을 한다면요? 우리 자신의 외환 보유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제통화기금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도와줄까요? 조건부로요. 하지만 그 조건이 매우 가혹할 겁니다. 프린스 그룹 완전 해체, 범죄 조직 완전 소탕, 그리고 구조조정.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전 9시 17분에 시작된 뱅크런이 캄보디아를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준비했어요. 오전 7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것이 지난 8일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피해입니다. 외환 보유고 감소 11.3% 약 12억 달러. 외국인 투자 중단 신규 유입 제로. 관광 수입 손실 67% 감소. 원조 자금 중단 최소 7,500억 원. 프린스 은행 예금 유출 20% 16억 달러. 이것이 한국을 건드린 대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한 부총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국과의 관계를 즉각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프린스 그룹을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 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확실히 무너집니다. 오후에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 전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곳의 가능성을 봤어요. 젊은 인구, 성장하는 경제, 개발 잠재력.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부패, 범죄 조직과의 결탁,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뢰의 상실. 한국은 캄보디아에게 무엇을 증명했을까요? 첫째, 작은 나라도 단호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이나 미국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190명, 전세기, 국제공조, 경제제재. 한국은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압박을 높여갔어요. 둘째, 국제공조의 힘. 한국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과 완벽하게 조율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유럽연합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국제사회 전체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셋째, 경제의 무기화.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폭탄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제재, 투자 중단, 원조 차단. 이런 경제적 수단만으로도 한 나라를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넷째, 여론의 힘.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정부를 움직였고 정부의 행동이 국제사회를 움직였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단 8일 만에 캄보디아 경제는 신뢰를 잃었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도 어떤 경제적 이익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